자, 우리가 소곤소곤 나오는데 요것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번에 저희한테 이렇게 안내를 줬던 부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수업을 한다라고 볼게요. 굉장히 빨리빨리 할게요. 어차피 이거 다 읽어주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다, 그죠? 네, 우리는 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소곤소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제가 듣기로도 네, 내용 파악과 갈래, 밑줄 뭐 이런 정도가 나온다라고 들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뭐였냐면 그거 있었죠? 네, 불편한 편의점 들어간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과 비교해가지고 이 글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맨 처음에 뭐다? 갈래가 뭐예요? 수필이다, 그죠? 수필이기 때문에 수필 같은 경우에는 뭐죠? 네, 글쓴이가 나가 글쓴이입니다,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작품에 등장하는 나 자체가 누구다? 글쓴이 자신이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죠? 네,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건 기본적인 내용인데 요거를 학교에서 내면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예상외로 틀리는 사람이 있을까? 자, 여기서 나가 나오는데 나는 글쓴이다. 그 다음에 개성적이고 구체적이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친절한 구어체를 사용합니다. 구어체를 사용하는 것의 효과는 바로 뭐다? 독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편 다 수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필자, 글쓴이가 나,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실제 경험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학교에서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이 어차피 여기도 다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저는 돼 있는데 여기서 저가 누굽니까? 당연히 글쓴이 자신이다. 그죠? 자, 요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글쓴이 자신입니까? 이 글의 단위가 뭐기 때문에? 수필이기 때문이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 말고도 수필 한 편 더 배웁니다. 한 편 더 배우는 게 바로 뭐죠? 수호제기도 배우는데 수호제기도 뭐다? 그것도 수필이다. 맞죠? 그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외우기로 해서 김소영 씨의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이 김소영 씨가 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입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다? 그런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다? 누군가가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맞죠? 누군가가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쓰면 네, 이것을 보면 글로 보면 그것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했습니다. 자, 의사소통에서 어법을 중요시하는 필자, 요거 첫 번째 우리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필자가 기본적으로 뭐다? 어법의 중요성을, 어법 자체를 뭐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맞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필자는 어법을 어떻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요거 첫 번째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지만 뭐다? 음성 상징어에 대해서는 어법을 중요하게 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 번째로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은 바로 뭐라고? 네, 부사를 쓰는 것은 부사 같은 경우에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부사를 많이 쓰는 문장은 어떻다?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사가 좋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뭐다? 글쓴이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스티븐 킹은 부사가 많은 글을 안 좋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부사를 좋아한다. 여기까지 입장이 계속 바뀝니다. 수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입장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뭐다? 일상생활에서 어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음성 상징어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스티븐 킹은 뭐다? 부사를 안 좋아했다. 그런데 나는 부사를 쓰는 걸 좋아한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부사 중에서도 흉내말이 좋습니다. 하면서 야옹야옹이니 뭐니뭐니 둥둥둥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럼 현재까지 해서 중요한 것은 나는 일상생활에서 어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음성 상징어에 있어서는 어법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그거를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어린이들은 바로 뭐다? 네, 어른보다 더 과감하게 말을 만들고 독창적인 표현을 잘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곤소곤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뭐더라? 그 다음 글에서도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소곤소곤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소곤소곤은 의성어면서 동시에 의태어가 된다. 의성어로 쓰였을 때는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의태어일 때는 아주 몸을 웅크리고 말하는 거, 어쨌든 네, 의성어, 의태어. 그 다음에 다양한 뭡니까? 음성 상징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살금, 소락, 소득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의태어입니다. 의태어와 의성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방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말들을 섞어놓고 기억리을, 디귿리을, 리을 해가지고 의태어끼리 짝지은 것은, 의성어끼리 짝지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의태어만 골라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의성어만 골라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랬을 때 다시 말하면 소곤은 의성어면서 의태어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의태어고 앞에 페이지에 나왔던 뭐 개 짖는 소리, 고양이 우는 소리인가? 그런 것들은 다 무슨 소리? 의성어들이었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표기법을 생각하지 않고 네, 적으면 재미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표기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우리가 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다? 표기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서 글쓴이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글쓴이는 일상생활에서 어법을 중요하게 생각해? 중요하게 생각하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의성어나 의태어에 있어서만큼은 그 뭐다? 어법을 때로는 과감하게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차이를 알겠죠? 이거를 괜히 그렇지만 그래도 어법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글쓴이는 뭐라고? 어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 알겠죠? 계속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글쓴이가 어법을 때로는 창의적으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 그렇다? 의성어와 의태어, 다시 말하면 음성상징어 부분에서만 그렇게 의성어와 의태어를 때로는 과감히 생략하거나 무시해도 된다.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뭐다? 어법은 어떻다?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서 그 어법이 중요한 것에 담고 아니라 담가서. 담고 하면 뭡니까? 네. 담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완전 푹 담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담가. 든가 던가 같은 경우 요 구분은 거의 확실히 아마 여러 학교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법을 안 맞는 것을 쓰라든가 맞는 것을 쓰라든가 해가지고 대충 5개를 낼 수 있겠죠. 집에 가던가 말던가 니 맘대로 하면 틀렸다 그죠? 네, 집에 가든가 말든가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와 그때 먹은 떡볶이는 얼마나 맛있었던가 이때는 과거 회상이니까 던가를 써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런 식으로 이거는 분명히 정말 초딩 같고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문제로 낼 거리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학교생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네, 내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객관식으로 5개를 만들면 되거든요. 자, 객관식으로 5개를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든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뭡니까? 네, 던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있습니다? 설거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설거지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6개가 끝났죠? 이렇게 6개면은 여기서 이제 실제로 내는 것은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김장을 했을 때는 김치를 담가 먹는다라고 쓴다 하면 이거 맞는 말이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이제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집에 가든가 말든가 니 맘대로 해 할 때는 의사를 먹을 때 든가 요거 2개 맞는 말이다. 맞죠? 그 다음에 그 집 떡볶이 얼마나 맛있었던가 하면 이거 뭡니까? 세 번째 거에다 3개 만들어졌다.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갑자기 야 설거이는 좀 똑바로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틀린 거다. 4개 만들어졌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요거 하나는 틀렸다고 말하면 되겠죠. 그죠? 틀렸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야 뭐를 담고가 뭐야 라고 하면서 틀렸다고 하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나 해버리면 5개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객관식화 시켜서 낼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 구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설거지는 지로 끝납니다. 설거지는 지로 끝납니다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죠? 네, 이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좀 너무 길게 말했네요. 자, 다시 말하면 글쓴이를 정리하면 글쓴이는 일상생활에서는 어법의 사용성을 올바른 어법 사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음성 상징에 있어서만큼은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부분을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법을 무조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에다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이 어법에 맞는지 틀렸는지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다? 이것이 의성어인지 의태어인지 여러분들이 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면 됩니다. 수어로 비밀 말하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수어로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더 쉽습니다. 자, 청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청자는 듣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들은 대화를 들음으로써 이렇게 서로 간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보는 것으로서 대화를 나눕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알면 되겠죠. 자, 시각을 기본으로 합니다. 수어에서는 시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청자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 사회는 불편함도 투성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이 사회가 굉장히 어떻다? 불편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회를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죠? 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상하거나 혹은 신기한 눈빛으로 수어 사용자를 바라보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합니다. 그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어에서는 네,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왜? 비장애인들이나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수어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맞죠? 그것이 장점이 된다. 자, 그런데 이 글의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냥 언어일 뿐이다. 즉, 수어를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냥 말소리를 가지고 의사 전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손으로 의사 전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소곤소곤 말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수어 사용자끼리의 소곤소곤은 당연히 뭡니까? 네, 원래 소곤소곤이라고 하면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야 되지만 수어에 있어서의 소곤소곤은 바로 뭡니까? 모양만 나타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소곤소곤이라는 게 앞에 글과 뒤에 글에서 다 나오는데 앞에 글에서의 소곤소곤은 바로 뭡니까? 의성어이면서 동시에 의태어입니다. 맞죠? 의성어이면서 동시에 의태어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뭐다? 소곤소곤은 의태어로서만 작용을 한다라는 거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비밀이라는 수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비밀 같은 경우에는 뭐더라? 작게 동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네, 별로 볼 게 없을 거예요. 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되게 결국 수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몸동작이나 손동작, 미세한 얼굴 표정 등이 모조리 단어가 된다?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 정도까지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요 단원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일단은 시험 범위에 넣겠다는 의지가 첫 번째로 있었을 뿐이고 두 번째로는 뭐다? 그거 말고 나올 만한 것은 앞에 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글쓰기는 어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뭐다? 의태어에 있어서만큼은 그 부분을 예외로 둔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 정도 알면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수어로 얘기하는데 수어라는 것도 결국에 뭐다? 그냥 하나의 언어일 뿐이다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실제로 다를 거 없고요. 그거 외에는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수필이다라는 거. 그래, 관례적인 특성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음원의 변동 부분을 갖다가 또 마찬가지로 스피디하게 볼 건데요. 네, 이게 1차로 갈 때도 엉망으로 좀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음원의 변동은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크게 보는 방법이 중요한데 음원의 변동은 교체가 있고요. 탈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첨가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거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어쨌든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서 AB가 뭐가 된다? 교체는 AC가 된다. 탈락이라고 하면 AB가 뭐가 된다? A가 된다. OR 뭐다? B가 된다. 축약은 AB가 있는데 뭐가 된다? C가 된다라는 거. 첨가는 AB가 있는데 뭐가 된다? A, C, B가 된다는 거.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음원의 변동 중에서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시험을 1차고사 때도 제가 시험지를 봤거든요. 봤을 때 음원 변동이 어렵게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네, 어렵게 나오게 안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어렵게 나오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수가 없고요.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만 하시면 돼? 가로쓰기만 하시면 됩니다. 가로쓰기라는 게 뭐죠? 가로쓰기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가로쓰기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박진안이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박진안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걸 가로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비읍, 아, 기읍, 지읍, 이, 니은, 아, 니은입니다. 왜요? 초성에 있는 이음은 실제로 뭡니까? 빈칸이다. 맞죠? 빈칸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박진안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그대로 박진안이라고 읽겠죠. 그죠? 박진안이라고 읽으면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또 마찬가지로 가로 쓰게 되보면 자, 박진안 됐죠. 맞죠? 여기까지가 박이었고 여기까지가 아까는 원래 진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안이었죠? 요렇게 됐었는데 요게 얼마큼 바뀌었어요? 요렇게로 바뀐 거 말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네. 아니죠. 요게 요렇게 바뀐 게 아니라 뭐죠? 네. 요렇게 바뀐 거 말고는 차이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보면 의문이 어때요? 똑같다. 맞죠? 네, 의문이 똑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문의 변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느 현상은 그래서 우리가 다 의문의 변동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거 정도 수준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교체 탈락 축약 정관인데 이거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짓을 합니까? 박진안 돼 있다가 박진안 돼 있으니까 이음이 빠졌는데요라고 해서 탈락이라고 보시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가로쓰기를 하면 된다는 거, 요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은 시험에 나옵니다. 네, 음절 끝소리 규칙 시험에 나오는데 그거 나오는 방식은 정말 쉽게 초딩처럼 나오는 거 먼저 하나만 말씀드리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박 있고요. 박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박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박 있고요. 뭐 요렇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됩니까? 박 발음됩니다. 맞죠? 예. 자, 얘는 의문의 변동이 뭐가 일어난 거죠?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박이 됩니다. 맞죠? 얘는 의문의 변동 뭐가 일어난 거죠?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쌍기역이라 하더라도 쌍기역은 기역기역이 아니에요. 그냥 뭐가 된 거야? 비읍, 아, 쌍기역이 뭐가 된 거야? 비읍, 아, 기역이 된 겁니다. 자, 요게 어떻게 된 거야? 그대로 이렇게 바뀐 거다. 맞죠? 네. 그러면 이건 의문의 변동 중에서 무엇이 포함되는 것이야? 의문의 교체 포함되는 것이다. 맞죠? 네. 교체죠? 자, 그렇게만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박 같은 경우에는 바 밑에 디귿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바, 디귿이 된 겁니다.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문의 변동 중에서 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맞죠? 네. 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닭은 좀 봐야 되겠다. 맞죠? 네, 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나 디귿, 아, 리을, 기역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개가 어떻게 된 거죠? 기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네, 요 리을이 없어졌죠? 탈락에 해당됩니다. 맞죠? 탈락에 해당되고 요 탈락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는 이게 자음군 단순화다라는 명칭은 몰라도 될 거예요. 그냥 탈락이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됩니다. 네. 왜요? 한마디로 방금 전에 보면 자,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보면 얘를 갖다가 A라고 볼까요? 그리고 얘를 B라고 볼까요? 플러스 되는데 B 하나만 남았다. 맞죠? A는 없어졌다. 그죠? 그러면 이건 그대로 여기에 보면 A 플러스 B가 됐는데 A, B 중에서 B만 하고 A가 사라진 거 맞죠? 그러면 탈락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겁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건데 일단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 무엇에 해당되는지 이거를 정말 쉽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약간 어렵게 된다고 치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의문의 변동 종류만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이라든지 아니면 윗글에서 일어난 의문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문제를 만약에 낸다고 치면 그러면 박이 되는 것은 쌍기역이 하나의 기역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의문의 탈락에 해당되는 부분 하면 틀린 거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의문의 교체에 해당되고 음절 끝소리 규칙이다. 맞죠? 아니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닭이 있었죠? 닭이 닭으로 발음되는 기역으로 발음되는 것은 결국 음절 끝소리 규칙이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린 말입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자음군 단순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왜? 쌍장면이나 네, 쌍기역 같은 거. 네, 말하세요. 음한 개 뭡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다 된 소리고 얘들은 음은 한 개. 오케이? 그런데 그거 말고 리을기읍, 뭐 비읍시옷
이런 것들은 다 두 개씩입니다. 비읍과 시옷, 리을과 기읍. 알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갑하면은 갑하면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럼 비읍 시옷에서 시옷이 사라진 거니까 한 개로 줄어든 거니까 탈락이 됩니다. 요게 반드시 시험에 확실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음운 변동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 음운 변동의 정의를 알아야 된다는 게 교체, 탈락, 축약, 첨가를 구분하는 방법이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머리로 계산하기 힘들면 머리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가로쓰기로 적으세요. 초딩처럼 그냥 가로쓰기로 적고 하나씩 해보세요. 알겠죠? 네,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음분 단수나 예외를 3개 정도 파악하라는 거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말개 같은 경우 있었네요. 자, 우리가 보면 다시 말하면 닭 같은 경우에는 뭐다? 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닭이 맛있다 같은 경우에는 닭이 너무 맛있다는 어떻게 되죠? 달기로 발음합니다. 맞죠? 자, 요건 어떻게 된 거죠?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난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음운의 변동 자체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음운의 변동은 제 생각이지만 이거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 안 내고 싶었고 1차 고사 때 그냥 다 내고 말고 싶었는데 1차 때 가르치는 과정에서 뭔가 꼬이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이 2차 고사까지 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거 정도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내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네, 히읗이 앞에 들어가든 뒤에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음운의 변동 중에서 교체 중에서 그 현상이 앞에 들어가든 뒤에 들어가든 상관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유음화가 있고요. 거센 소리 내기가 있습니다. 유음화랑 거센 소리 내기가 둘 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유음화와 거센 소리 내기가 둘 다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음화 같은 경우는 니은 플러스 리을이 되든 or 리을 플러스 니은이 오든 리을이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고 거센 소리 내기 같은 경우는 히읗 플러스 뭐가 되든 or 뭐더라? 무엇 플러스 히읗이 되든 어떻다? 히읗이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문요? 없죠? 하세요. 네. 자,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네, 일단 하나씩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 말고 학습 활동을 풀 수 있는지 확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학교 선생님이 힌트를 지금 다 주신 거예요. 네, 참 착하신 거죠. 이런 거는 감사한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학습 활동을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습 활동을 오려서 시험지로 내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거는 대놓고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지금 계속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학습 활동 내가 지나갔네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동안 보셔야 될 게 여기 있는 것들 예를 갖다가 반복해서 눈으로 보시는데 여기 나온 것들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시답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예시답들에서 시험이 다 나와요. 알겠죠?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음운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고차원적으로 내진 않고 교과서에 있는 것들만 알면 된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교과서를 얼마나 눈으로 어떻다 반복해서 익혀두는가 그거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높임법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강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과 관련된 것 중에서 문장과 관련된 것들은 언제나 뭐부터 본다고요? 서술어를 찾습니다. 맞죠?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을 찾는다? 서술어를 찾고 그 다음에 뭐 찾는다? 주어를 찾습니다. 주어를 찾는데 이 주어라는 것은 바로 뭐다? 누가에 해당하던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주어가 됩니다. 맞죠? 자, 누가에 해당하던가 아니면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나? 그 다음에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이라고도 하지만 표현을 범인이라고도 합니다. 찾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주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략할 때가 있다 없다? 주어를 생략할 때가 있습니다. 주어를 생략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편의상 어떻게 하면 돼? 지어내. 아무 주어나 지어내세요. 철수로 집어넣든 영의로 집어넣든 아니면 여러분 이름으로 집어넣든 상관없으니까 주어를 어떻게 집어넣어. 집어넣고 나서 문장을 만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어를 집어넣고 나서 문장을 만든 다음에 범인을 찾아낸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표현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원인을 잡는 거죠.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우리가 찾아내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자, 범인을 잡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거만 알면은 이렇게 범인만 잘 알면 여러분들이 높임법에서 학교 선생님이 사실은 이게 패턴이 지금 굉장히 잘 읽히는 학교거든요. 집중하는 거예요. 패턴이 잘 읽히는 게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에서 이거 거의 확실히 나오는 게 뭐냐면 객체 높임인지 주체 높임인지 구분하는 게 무조건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꼬아내는 방식이 있는데 안 꼬아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섞어놓고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에서 예상외로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아시나요? 객체 높임인데 주체 높임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걸 어떤 식으로 헷갈리게 합니까? 주어 자체를 생략해버리고 나서 서술어를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습니다. 이 서술어를 찾는데 서술어가 바로 뭐다? 어떤 경우일 때 그렇습니까? 서술어가 특수어일 때 여러분들이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도 좀 재미가 없어지니까 여기 나오는 일단 상대 주체 객체지만 주체와 상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계시다, 주무시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주체 높임의 특수어입니다. 일단 먼저 볼게요. 특수어이 뭐더라? 계시다, 주무시다는 주체 높임의 그죠? 특수어이고요. 객체 높임은 모시다, 뵙다 특수어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말고 애들이 예상외로 많이 헷갈리는 게 드리다가 있었죠.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뭐 이런 경우 있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서술어를 먼저 찾습니다. 뭘 찾아요? 드렸다를 찾습니다. 맞죠? 누가 드렸어요? 누가 드렸는지가 빠져있죠. 그러면 철수가 집어넣으면 되죠. 철수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그러면 드렸다가 서술어니까 누가 드렸냐고. 철수가 드린 거 맞죠? 그러면 철수가 주어인 걸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범인을 찾습니다. 오케이, 철수 찾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드렸다는 표현은 철수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인가요? 다른 사람 때문이죠. 즉 주어 너 때문에 이 표현이 쓰인 게 맞아? 아니죠. 그러면 주어 때문에 쓰인 게 아니니까 이것은 주체 높임이 아니었다. 그러면 드렸다는 표현은 뭐다? 객체 높임이다라는 거. 여기까지 알겠죠? 항상 서술어 찾고 주어 찾고 원인 혹은 범인을 잡아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 관점만 하면은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안 헷갈립니다.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이론으로 장난질을 칠 때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장난치냐면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데 요거는 됐고요. 선어가람이 의시입니다. 자, 여기서 선어가람이 의시를 사용하는 거 주체 높임. 그죠? 그 다음에 주격조사께서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주격조사께서인데 우리가 객체 높임에서도 조사를 사용해서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뭘 쓰죠? 그건 무슨 격조사? 부사격조사입니다. 맞죠? 부사격조사 깨고요. 주격조사는 깨서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장난을 쳐? 만약에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이게 높임법이 잘됐니 잘못됐니를 평가하는 걸 밑에다가 의견을 보면 뭐 영희가 이런 말 합니다. 뭐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에다가 네, 뭐 주격조사 깨를 사용했으므로 이거는 뭐 객체를 잘 높인 거야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맞죠? 주체 높임이 아니라 객체 높임, 부사격조사를 사용합니다. 맞죠? 아니면 선생님께서 화가 나셨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뭐 깨서에다가 미치고 마찬가지로 부사격조사 깨서를 사용해서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어 하면 틀린 말이죠. 부사격조사가 아니라 주격조사를 사용했습니다. 요거 말장난을 치면 예상외로 잘 헷갈려. 안 헷갈리면 전 안 헷갈리는데요 하면 끝이 잘한 겁니다. 어쨌든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서술어 찾는다, 주어 찾는다, 누구 때문인지 범인을 잡아낸다. 이 세 가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다? 상대 높임.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마 줄 표가 있을 거예요. 하십시오체, 그죠? 하계체 있죠? 네, 그것들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일단은 되고요. 간접 높임과 직접 높임 같은 경우는 우리 아시죠? 간접 높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술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찾습니다. 주어는 누가 혹은 뭐다? 무엇이가 해당되는데 그럼 무엇이가 무엇일 때? 나가 아닐 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닐 때는 싹 다 간접 높임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닐 때는 싹 다 간접 높임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아니란 말은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선생님의 손, 팔, 다리, 뭐 그 다음에 마음, 행동, 물건 모든 것들은 다 간접 높임해야 됩니다. 간접 높임에는 특수어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다시 말하면 간접 높임은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간접 높임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확실히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도 끝났죠? 또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빨리빨리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피동이, 이제 피동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시간이 있네. 시간 표현 같은 경우에는 날개까지 전부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시간 표현은 날개까지 전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날개까지 전부라는 말은 날개에서 내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왜 날개에서 내겠다라고 하는 거 날개까지 전부라고 했냐면, 이게 메인인데 메인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날개까지 전부라고 했지, 실제로는 그러면 날개에서 냈다라고 그냥 대놓고 가르쳐 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날개에서 냈다인데 요거는 안 헷갈립니다.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말장난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사건시와 발화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 시제부터 봅시다. 과거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 중에서 어떤 게 앞에 있죠? 사건시가 앞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발화시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 혹은 나중에 있다. 둘 중에 하나를 말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에 있으면 과거입니다. 근데 이게 앞이라는 말 때문에 이걸 자꾸 미래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말장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과거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시제예요. 맞아요? 다시 말하면 미래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 시제. 알겠죠? 또 다시 말하면 과거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인 시제. 아니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뒤에 있는 시제. 맞죠? 그러면 미래 시제는 뭐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 혹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 아니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 시제. 앞섰다는 말은 앞으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먼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요 말장난에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말장난에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가지고 내면 쉽지만 예상외로 틀리는데 우리는 안 틀릴 거니까 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또 뭐냐면은, 자, 동사와 결합할 때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돼요?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냥 여기서 있어도 은, 이은, 던, 는, 을, 이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외우셔도 되지만 외우는 게 여러분에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제일 쉬운 문장 하나를 딱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문장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다? 여기 읽는 나오네요? 그럼 읽는 하나를 알든지 아니면 먹은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사과를 먹는다 정도 하나만 알면 되겠죠. 사과를 먹는다면 기본적인 사과를 먹다 알았죠? 만약에 사과를 먹다인데 이 먹다를 과거로 하면 먹었다 되는 거 맞죠? 현재는 뭐죠? 먹는다 맞죠? 미래는 뭐다? 먹을 것이다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제일 쉬운 거 문장 하나를 아무거나 뭐 이걸 꼭 사과를 안 해도 돼. 수박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책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제일 쉬운 거 한 놈을 잡아가지고 그 놈 가지고 계속 해보면서 네, 거기서 달라진 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읽은 책, 읽는 책, 읽을 책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와 결합할 때 같은 경우에는 던인데 서술격 조사는 이다입니다. 맞죠?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한다는 건 무슨 말이다? 춥던 날도 있지만 한마디로 여기다가 서술격 조사가 이다니까 이에다가 던, 이에다가 은, 이에다가 을 붙으면은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던 하면은 예를 들어서 춥던 날도 되지만 만약에 남자이던 동화 또 되겠다, 그죠? 네. 이러면 과거죠? 네. 맞죠? 왜냐하면 이다에다가 던을 붙였으니까,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은, 이은 같은 경우다 남자인 동화 하면 지금도 남자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리을이면 남자일 동화 지금은 청소년. 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2년쯤 지나면 진정한 남자가 꼭 거듭나겠지. 이제 저희 그거 했어요. 서술격 조사 이다요? 네, 압니다. 서술격 조사는 우리말에 이다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던도 되지만, 그죠? 아까 말했던 뭐 그지? 군인이던 뭐 나의 아버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다에다가 이에 던이 붙은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현재 하면 군인인 나의 아버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뭐 서울대생 1, 그러니까 서울대생 2다니까, 그죠?
이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리을 붙은 서울대생 1 나의 미래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2를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는 뭐 쌤이 지우라고 한 거는 뭐 지우고 싶겠죠. 근데 그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그거 말고는 시간 구사 같은 경우는 너무도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죠? 그 다음에 동작상과 과거상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면 오케이, 고있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뭐더라? 고있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진행상입니다만은 하지만 고있다 같은 경우에는 고있다 말고도 진행상 더 있는데 뭐 있죠? 여기는 요거밖에 없나요? 고있다 있죠? 그 다음에 어가다 혹은 아가다 어가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다? 진행상이 됩니다. 맞죠? 네, 진행상이 되는데 고있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여기서 고있다 같은 경우에는 진행상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 고있다 같은 경우가 완료상으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와 관련된 건지 아십니까? 신체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신체를 덮고 있는 어떤 상황일 때만 포함됩니다. 즉 신체가 나의 신체가 속해 있어 포함되어 있을 때만 됩니다. 좀 약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죠. 예를 들면은 제이가 차에 타고 있다 되겠죠. 타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차에다가 한쪽 다리를 이렇게 넣고 나머지 또 타려고 하는 상황인지 그죠? 이건 타고 있는 중이죠. 승객들이 쉽게 말해서 버스에 타고 있다 돼 있으면 승객 10명이 타야 되는데 5명째 타고 6명째 타고 있는 중이라면 타고 있다 해도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애들이 다 자리에 앉아 있어도 승객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 해도 되겠죠. 그죠? 네, 이런 경우나 아니면 뭐 옷을 입고 있다 같은 경우에 바지를 입고 위에 걸 아직 안 입었고 입으려고 하는 상태에서도 입고 있다가 되고요. 아니면 뭐 입고 있어 하면 나 교복 입고 있다 해도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중의적인 표현이 됩니다. 이런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중의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하면 돼요? 상담함이나 맥락을 통해서 그 중의성을 해석을 풀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에 만약에 내가 버스 기사한테 이제 버스에서 전화를 합니다. 지금 승객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은 승객들 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 나 타는지 타고 있는 중인지 모르잖아. 그럴 때는 중의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뭐더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하면 이건 다 탑승이 완료된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죠. 아니면 승객들 지금 타고 있습니다. 한 7명 정도 더 타야 되니까 아직 뭐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하면 타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네요. 자, 일단은 어쨌든 완료상과 진행상 그죠? 요것들 우리 반드시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자, 다시 보면 아가다 어가다 이런 것들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문법에서 문장을 볼 때는 항상 뭐부터 본다? 서술어부터 본다. 맞죠? 서술어 보고 그 다음에 주어 찾습니다. 맞죠? 그거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능동과 피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나올 겁니다. 뭐다?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는 방법 나올 것이고 피동을 능동으로 바꾸는 방법도 나올 것입니다.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는 방법, 피동을 능동으로 바꾸는 방법 이거 둘 다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그게 뭐야? 능동을 피동으로 바꾼다, 피동을 능동으로 바꾼다 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잘 모르겠으면 제일 쉬운 문장 하나를 또 만들면 되죠.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하면 능동이다. 맞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하면 피동이다. 맞죠? 그러면 경찰이가 주어였잖아요. 그런데 경찰에게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가 바뀌었는지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피동이랑 능동에서 피동으로 바뀔 때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피동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네, 요거를 우리가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일단 이거를 조금만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재미없는 이론이지만 자, 피동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피동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것은 능동을 피동으로 바꿀 때 주어가 부사로 바뀐다. 목적어가 주어로 바뀐다. 그 다음에 서술어를 피동으로 바꿔준다라는 거. 요거 세 개가 있는데 이 피동에서는 이제 여기서 있는 거 순서대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요. 자, 그런데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어감에 피동정미사 이기리기를 붙이거나 아지다, 어지다를 붙여서 만드는데 우리가 요거를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피동 같은 경우에는 다시 피동으로 만들 때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서술어만 보면은 서술어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피동전미사라는 게 있습니다. 피동전미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한마디로 피동문이 아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맞아요? 자, 피동문이 아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꿔주는 것인데 그 피동문으로 바꿀 때는 피동전미사가 4개가 있습니다. 가 아니라 5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피동전미사 5개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이 피동전미사 4개 플러스 1개가 있는데 4개가 뭐죠? 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시죠? 이희리기 한 개 더 있습니다. 보이죠? 되다가 있습니다. 네. 이희리기랑 되다인데 근데 이희리기랑 되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이희리기는 뭐 더하기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어간에 붙습니다. 이거 너무 이상한데. 네, 이 이희리기 같은 경우에는 어간에 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희리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간에 붙는 이희리기가 붙고 그 다음에 뭐다? 어미가 붙습니다. 네,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되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붙나요? 네, 체연에 붙습니다. 네, 명사에 붙는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냥 피동전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동전미사가 붙는 방법 말고 마찬가지로 뭐가 있더라? 네, 피동전미사 말고 문장 자체를 길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희리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마찬가지로 아지다. 그죠? 혹은 어지다. 말고 한 개 더 있습니다. 그거랑 제가 여기서 되다가 헷갈립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뭐뭐 개 되다가 있습니다. 이 아지다, 어지다, 개 되다 같은 경우랑 요거 2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요. 그러면 피동전미사 이희리기 혹은 되다가 붙는 얘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형 피동이라고 부릅니다. 단형 피동이 뭐죠? 길어 짧아? 짧아. 짧은데 피동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볼까요? 짧은데 피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잡다 있죠. 2글자죠? 여기다가 한 글자만 더하면 뭐야? 잡히다 되죠. 3글자죠? 3글자인데 3글자만으로 피동이 완성이 됐죠. 요거는 별로 안 길어. 짧아. 그런데 여기서 뭐다? 아지다 말고 잡게 되다 하면 잡게 띄우고 되다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문장이 어떻게 돼? 길어지는 효과가 되죠.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장형 피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형 피동은 뭐라고 한다? 통사적 피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네. 요거를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네. 요래 가지고 이 개대다 같은 경우 여기서 그냥 대다랑 개대다는 달라요. 그러면 개대다 같은 경우에 뭐다? 여기서 있는 것들은 싹 다 뭡니까? 어간 플러스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잡아지다. 그죠? 뭐 이런 건 아니면 잡게 되다. 이런 식으로 다 어간에 붙는데 저기서 그냥 되다는 바로 뭡니까? 체연에 붙습니다. 체연에 붙으면 뭡니까? 뭐 엿대다. 그죠? 되다. 그죠?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체연에 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애들은 싹 다 하나같이 뭐라고? 피동전미사입니다. 맞죠? 피동전미사인데 이 피동전미사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왜 피동전미사를 알아둬야 돼요? 이 피동전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던 것들은 다 뭐냐면 파생어입니다. 네, 문장 성분이 얘들은 피동전미사가 붙은 얘들은 싹 다 뭐다? 파생어고요. 밑에 있는 얘들은 뭐다? 파생어가 아닙니다. 알겠죠? 단일어예요. 그 차이를 좀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워낙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아실 건데 자 일단 다시 이 부분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능동피동 나오면 남학생들 정말 더럽게 많이 틀립니다. 여기서 2가지만 제가 2개만 더 말씀드리고 여기는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피동 같은 경우에는 뭐다? 쉽게 말해서 피동 표현을 만들어줄 때는 전미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전미사가 여기는 이희리기 돼 있지만 이희리기 플러스 되다도 있습니다. 개되다랑 되다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나머지 되다가 똑같으니까 보통인데 그 다음에 아지다 어지다 붙는 것은 뭐다? 아지다 어지다 개되다 3개를 우리는 세트로 봐야 됩니다. 자 요렇게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첫 번째 한 가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뭐를 우리가 알면 되냐면 피동이 아닌데 이중피동이 우리가 틀린 건 아시죠? 이중피동은 뭐라보다? 이희리기가 붙고 거기다가 네 아지다나 어지다가 붙으면 그러면 그게 바로 뭐다? 이중피동입니다. 이중피동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내?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씩 다 쪼개봅니다. 쪼개가지고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야? 서술을 찾아야 돼요. 서술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 뭐래요? 그 서술어를 찾은 다음에 그 서술어가 뭐다?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주어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동작을
당했는지 아니면 그 동작 행위를 했는지 시켰는지를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데 사동정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사동을 배우진 않았겠지만 학교에서 낼 수 있습니다. 네. 안돼요. 어? 안돼요. 시험 끝나고 이중피동으로 나왔을 때는 이 희리기 중에 하나를 넣고 그 다음보다 아지다나 어지다를 넣게 되면 그러면 그게 바로 뭐더라? 이중피동이 되는 것인데 이중피동이 아닌데 저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중피동은 여기 나왔죠? 이희리기와 어지다나 아지다를 넣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중피동입니다. 보여지다 돼 있으면 제일 기본적으로 보여지다 돼 있으면 보다가 됩니다. 맞죠? 보다에다가 이다가 들어갔고요. 어지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이어지다 돼 있습니다. 이건 이중피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거 말고 뭐지? 아, 맞죠? 네. 이거 말고 이중피동이 아닌 거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먹여지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건 이중피동이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이렇게 틀린다니까. 아닙니다. 네, 이게 왜 아니냐면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먹다죠. 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다가 들어갔죠? 어지다가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먹이다를 먼저 볼게요. 먹이다 돼 있으면 이 먹이다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봐야 돼. 계속 말하지만 어떻게 봐야 돼? 문장을 만들어 봐야 돼. 알겠죠? 문장을 만들어 봐야 되면 먹이다를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보세요. 뭘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환이에게 밥을 먹이다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먹이다가 서술을 맞죠? 서술을 찾고 그 다음에 뭐 찾으라고 했어요? 주어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주어가 누구야?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그럼 먹는 걸 당했나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먹이다는 피동이 아니었잖아요. 이건 사동인 거거든요. 사동이 아직은 여러분들이 뭔지는 몰라도 피동이 아니란 건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먹이다에다가 어지다가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피동과 사동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중피동이 맞다 아니다? 아닌 거야. 알겠죠? 예. 마찬가지로 입혀지다 이런 식으로도 피동이 아닌 사동과 피동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을 이중피동인 것처럼 낚아서 낼 수 있습니다. 이걸 물론 학교생이 100% 낸다는 게 아니라 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발이 있을 건데 이 경우에 만약에 저 판사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럼 학교 선생님이 맞는 거냐 너네들이 맞냐고 하면 이건 학교 선생님의 입장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은 문장과 관련된 문제 나오면 괜히 거만하게 건방 떨지 말고 뭐부터 해야 돼? 항상 서술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주어 찾아야 돼. 서술을 찾고 주어 찾은 다음에 이 주어가 피동인지 능동인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마찬가지로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했지만 선생님이 뭐 지환이에게 밥을 먹였다 하면은 지환이에게 밥을 먹였다잖아? 그럼 먹이었다잖아요? 그럼 이거 마치 피동 같은데 피동 아닙니다. 먹였다니까 먹였다. 누가 먹였어? 선생님이 먹였잖아. 선생님이 먹임을 당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동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동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도 괜찮아. 피동 아니거나 알아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서술 찾고 주어 찾고 이런 건 반드시 하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문법은 겸손하면 잘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다 끝났으니까 나중에 이거 영상 때 올려드리면 또 보실 분은 또 보시고 찾아서 이 부분만 보시든지 하여튼 이거 분명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면은 정말 많이 틀려요. 정말 많이 틀리면은 이것은 여러분에게 찬스가 되죠. 왜? 전교생이 다 틀렸는데 나만 맞추면 나는 그만큼 보너스를 얻은 거랑 똑같은 점수야. 네, 물론 전교생이 다 틀리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선생님이 변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인용에서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나오는데 그 전에 맞다.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피동 같은 경우에는 피동을 썼을 때 이유 요거 5개는 객관식으로 내거나 안 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객관식으로 내거나 안 내거니까 요거는 좀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객관식으로 요거 5개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인용 표현 같은 경우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나옵니다. 맞죠? 직접 인용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맞죠? 따옴표가 들어간다는 거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더라? 조사 라고를 쓴다. 맞죠? 네, 큰 따옴표 이거 쌍따옴표라고 하면 틀린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네, 요게 아마도 이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너무 좀 얄궂이긴 한데 어쨌든 직접 인용은 타인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이거를 주관식 서술형으로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주관식 서술형으로 되게 되면 요렇게 가로를 쳐서 뭐 예를 들어 기읍,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해서 니은, 요런 식으로 두 개를 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이거를 조금 더 길게 기읍 니은에서 더하고 싶다면 그러면 여기다가 디귿. 네. 뭐 여기다가 더하고 싶으면 요거 생생한 느낌,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 요렇게 5개 중에서 가로를 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가로를 쳐서 주관식으로 낼 게 큰 따옴표 부분. 요거를 내겠다고 아예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맞죠? 네. 이거를 쌍따옴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큰 따옴표에다가 뭐다? 조사, 낙어 부분 있는데 일단 큰 따옴표 요거는 거의 확실히 된다고 선생님이 말해줬죠? 이거 시험 낸다고 답이라고도 했죠? 네. 그 다음에 생생한 느낌,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인용, 간접 인용에서는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최대로 된다고 치면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만은 그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요 기본적인 차이점. 요거를 반드시 주관식으로 낼 겁니다. 주관식인데 기억 니은 두 개 해가지고 부분 점수를 받네, 못 받네, 어쩌네, 저쩌네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낼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점수를 받네, 못 받네 하는 식으로 낼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더라?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올바로 바꾸라고 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서술형으로 내게 되면 많이 틀릴 거예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시제가 달라져야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시제가 달라져야 될 수 있고요. 지시 표현이 달라져야 될 수도 있고요. 높이법이 달라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을 해줬죠? 그 부분 정도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휘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일단은 줄줄줄줄 읽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종에 관한 것들. 대화 예절과 책임감 있는 국어 생활 볼게요. 그거 걸리기까지 생겨서 누구? 자, 여기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서 지금 자꾸자꾸 가르치는 게 약간씩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형력의 경률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경률 부분에서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 대충만 볼게요. 자, 양의 경률이라고 하면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이니까 네, 이거는 그냥 TMI를 금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양이 부족한 거는 잘못됐냐라고 하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정확하게 정보가 들어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심지어 정보조차도 안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정보만 들어있으면 무조건 된다라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TMI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의 경률은 진실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고 출처가 불충분한 것은 말하지 말기. 반대로 말하면 증거가 충분하면 됩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처가 분명하면 진실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출처가 분명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출처가 신뢰성이 없는 것이면 상관이 없고요. 안 되고요. 신뢰성이 있는 출처라 해야 됩니다. 즉 신문에서 봤는데 뭐 아니면 어디 뭐 통계청 근거 자료를 보았는데 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마찬가지로 진실한 정보라고 나는 생각했고 출처가 분명하긴 하지만 네,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아저씨가 그러던데 뭘 하던데 라고 말하거나 하면 그런 것들은 바로 뭐예요? 네,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관련성의 경률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말. 자, 쉽게 말해서 대화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걸 태도의 경률이나 질의 경률이나 양의 경률과 뭐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생이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다음에 관련성의 경률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면 관련 있는 말만 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성의 경률과 양의 경률을 우리가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의 경률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관련은 있으나 너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이고요. 관련성의 경우는 아예 관련 없는 다른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일 뭐 먹을래라고 하면 짜장면 먹자라고 하면 양의 경륜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내일 뭐 먹을래라고 하면 예로부터 이렇게 평일 어쩌고저쩌고 시험 끝났을 때 짜장면을 먹는 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짜장면을 먹자라고 하면 이거는 관련성은 있습니다. 맞죠? 먹는 것과 관련된. 하지만 양의 경륜을 어긴 것이죠. 관련성의 경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없는 말을 하면 됩니다. 내일 뭐 먹을래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나 내일 옷 사러 갈 건데 뭐 이 옷이 좋아 저 옷이 좋아 이거는 양과 무관하게 관련 없는 엉뚱한 얘기죠. 동문서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성의 경륜을 어긴 것이다. 관련성의 경륜과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양의 경륜 안 헷갈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서 관련성의 경륜은 하지만 때로는 고의로 어기기도 합니다. 어떨 때 고의로 어깁니까? 마찬가지로 관련성의 경륜 같은 경우에 고의로 어길 때는 언제 어기요? 대답하기 싫을 때, 곤란할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물론 시험 잘 치겠지만 내일 여러분들 친구 중에 누군가가 시험 결과가 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만약에 뭐예요? 야 시험 잘 쳤나? 라고 말하면 걔가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이거는 관련성의 경륜을 어긴 것이죠. 하지만 그 친구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대답하기 싫어서. 네, 대답하기 싫어서 자신의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태도의 경륜은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기. 무슨 말이냐면 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시제 표현에서도 입고 있어 같은 경우를 말하거나 하면 모호할 수 있고요. 아니면 대답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짜장면 더 시키는 거 어때? 라고 말하는데 괜찮아 라고 말하면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게 과연 더 시키는 게 좋아서 괜찮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 시켜도 된다라는 뜻인지 이런 부분에서 모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정도만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은요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맞죠? 자, 일어나 늦겠어 얼른 준비하자. 자, 여기서 뭘 말했어요? 얼른 준비하자. 마지막 말을 항상 열심히 보시면 돼요. 얼른 준비하자라고 말하면 그래 얼른 준비하자. 싫어 얼른 준비하기 싫은데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거 봤어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했다. 맞죠? 엉뚱한 소리 했으니까 관련성에서 어겼죠? 시험 범위 했는데 100쪽에서 106쪽 176쪽 이거는 양을 정확하게 지켰다. 그죠? 네, 어디 사세요? 이거는 양의 경륜을 어겼죠. 어디 사는지를 물론 말하긴 했지만 TMI가 있었다. 그죠? 내일 놀러 갈래? 괜찮아. 괜찮다는 것은 괜찮으니까 안 가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내일 놀러 가는 것이 괜찮은 아주 좋은 생각이란 것인지 그 부분이 모호합니다. 맞죠? 요거 4개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요령의 경륜부터 보시면 이걸 자꾸 학교에서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요령의 경륜은 어떤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용해 먹을 때 쓰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남을 부려먹을 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방식은 바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의문문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즉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의문문으로만 바꿔주면 무조건 뭐더라? 요령의 경륜을 최소화시킨 거고요. 이기되는 표현은 대신 뭐뭐 해줄게. 즉 두 가지가 들어가면 돼요. 상대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해가 아니라 해줄 수 있는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의문문으로 바꿔주고 대신 뭐뭐 해줄게 라고 말하면 끝. 알겠죠? 굉장히 쉽다. 그죠? 관용의 경륜 같은 경우는 관용은 내가 베풀어주는 것에 해당됩니다. 즉 상대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좋게 말해주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좋게 말해주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된다. 즉 그래서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상대에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즉 나의 유리한 점을 최소화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한다는 것은 자신의 탓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예를 들어 뭐가 있었죠? 우리가 선생님이 만약에 말하는 목소리가 잘 안 들렸다. 그럼 선생님이 작게 말한 겁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크게 좀 말하세요가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시킨다는 말은 유리한 점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즉 내가 귀가 엄청 좋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부담이 되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최대화시킵니다. 그럼 뭐다? 내 잘못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제가 귀가 안 좋아서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되는 것이다. 즉 그래서 관용의 경륜은 어떨 때 쓴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법원에서 따져보면 분명히 네 잘못이 맞는데 그냥 내가 내 잘못으로 인정할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법적으로 따지면 네 잘못인데 그냥 내 잘못이라고 치자. 이 정도로 보시면 그게 바로 뭐다? 관용입니다. 찬동의 경륜은 아주 격렬하게 아부할 때 쓰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비방을 최소화, 칭찬을 최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애가 실제로 잘 못했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춤추는데 박자도 다 놓치고 했어. 그러면
박자를 못 맞춰서 못 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 공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다? 보컬이 삑사리가 났어. 이랬을 때는 삑사리가 났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노래를 끝까지 부른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동의 경륜은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사장님 나이스 샷 할 때처럼 아부를 아주 철저하게 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겸양의 경륜은 뭐다? 우리가 수상소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수상소감이니까 실제로 지가 잘난 건데 자기가 못난 것처럼 수상소감을 말할 때, 동의의 경륜 같은 경우에는 네 말이 틀렸는데 그래도 네 말대로, 네 말이, 다시 말할게요. 동의의 경륜은 네 말이 맞는데 내 뜻대로 하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야 우리 시험도 끝났으니까 떡볶이 먹으러 갈래 하면 떡볶이 정말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라고 말하면 좋은 것 같아가 뭐야? 다른 점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쉬고 싶어가 뭐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통점을 최대화시킨 거죠. 그죠? 한마디로 뭐다? 떡볶이 좋지 않은 것 공통점 최대화, 다른 점 최소화는 하지만 오늘은 좀 쉬고 싶어 하면 이게 다른 점이죠. 자, 여기까지 알겠죠? 요령은 남을 이용해 먹을 때고 선택권을 주고 의문문으로 바꾸고 대가를 약속하고, 그 다음에 관용의 경우는 뭐다? 내 잘못인데, 네 잘못인데 내가 사과할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찬동의 경우는 아부할 때, 겸양의 경우는 수상소감을 말할 때, 동의의 경우는 네 말이 맞긴 한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예의상 네 말이 맞다고 한번 들이쳐주는 정도. 그 다음에 체면유지의 원리가 지금 이게 학교에서 자꾸 다르게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소극적 체면 손상하지 않기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체면 세워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를 세트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상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표현 쓰기랑 상대의 능력 인정하기, 요거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같이 세트로 볼 거고요. 상대에게 부담을 준 것을 사과하기, 서로의 공통점 강조하기, 요거 두 개를 세트로 하면 됩니다. 아니면 밑에 걸 그냥 같이 묶어도 돼요. 위에 걸 보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요령의 경우를 내서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상대에게 뭘 해준다? 선택권을 주면 됩니다. 맞죠? 선택권을 갖다 어떻게 준다고? 의문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상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표현 쓰기와 상대 능력 인정하기, 이 두 개를 동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준아 해가지고 내일 시험 끝나고 나랑 놀자, 뭐하고 놀래?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준이는 상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표현 쓰기는 뭐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한마디로 이렇게 방금 전에 말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그럼 성준아 내일 나랑 놀자, 햄버거 먹으러 가자 라고 했다고 하면 이거는 햄버거 먹으러 가자는 선택권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죠. 선택권을 주게 되는 순간 체면을 손상하지 않나요? 소극적이. 그러면 성준아 나랑 같이 놀자, 네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골라봐, 내가 다 해줄게 하면 이거는 상대의 부담이 완화된 겁니다. 왜? 상대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죠. 맞죠? 그러면 성준이가 거기서 상대의 능력, 저의 능력을 인정해준다는 건 뭡니까? 저한테 다시 선택권을 넘겨주는 순간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저는 좋아요 라고 말하면 이건 뭡니까? 상대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능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대에게 부담을 준 것을 사과하기가 있죠. 이건 뭐다? 성준아 내일 햄버거 먹으러 가자 라고 해놓고 이건 부담이 됐죠. 왜 부담이 됐습니까? 햄버거 먹으러 가자는 것은 다른 선택이 있어 없어요? 선택권을 주지 않았죠. 선택권을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겁니다. 성준아 아까 내가 너한테 일방적으로 햄버거를 먹자고 말했는데 그거는 너의 선택권을 안 주고 나한테 미안해 라고 말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너의 의사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해. 한마디로 강요. 한 가지 답만을 요청했던 것을 사과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서로의 공통점 강조하기는, 그럼 이 상황에서 성준이 뭐 할 수 있어요? 공통점을 말하면 되겠죠. 아니에요 선생님 저도 햄버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면은 공통점이었죠. 쉽죠? 네, 소극적 적극적 체면이 이게 2022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자꾸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모든 선택은 네 말이 다 맞다고 해주면 됩니다. 네 말이 다 맞고 너가 다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잘못한 거 뭐야? 상대의 모든 선택을 다 열어두게 되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해줘요? 열어두지 않았으면 잘못인 겁니다. 선택을 열어두지 않은 건 뭐야? 의문문으로 해주지 않았다.
선택의 기회가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해라는 거죠. 그죠? 최대한 선택을 열어주면 됩니다. 소극적과 적극적만 보면 되죠. 소극적인 건 뭐다? 네 맘대로 해라 되고요. 근데 네 맘대로가 아니라 내 맘대로 해 한 것을 사과합니다. 요거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내일 어디 갈래? 네가 골라봐 하면 소극적 체면 손상 안 한 거고요. 적극적 체면 세워주기는 뭐다? 너가 결정하는 대로 난 무조건 따를게. 네 말이 언제나 옳으니까. 이러면 돼. 이거 되게 쉽잖아. 그죠? 이거를 자꾸 어렵게 좀 말씀하시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은 또 넘어가면 되죠. 자, 불편한 편의점은 마찬가지로 이게 극문학이라는 특징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고요. 제목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돼 있다, 맞죠? 그러면 불편하다는 말과 편의점이라는 말의 차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되겠죠. 불편하다는 것은 원래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다? 네, 서로 편리하거나 편안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과 모순되는 불편하다는 말을 통해서 오히려 편의점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는 위안과 위로가 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편의점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이 등장인물과 각각에 나오는 장면에서 나오는 제 생각에 독고의 어떤 행동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있죠. 독고의 행동에 대해서 담고 있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좀 구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들만 그대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게 갈래가 뭡니까? 희곡입니다. 맞죠? 희곡이라는 거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등장인물 중에 누가 나오냐면 인경이가 나오는데 이 인경이는 극작가로 실제로 누구다? 네, 소설의 이 희곡의 작가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작가다라고 하시면 실제 작가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설이 아니라 희곡 속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대로 쭉 보시면 암전돼 있는데 저런 것들. 자, 여기서 몇 가지 그냥 시험 나올 요소들이 되는 것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암전이면은 무대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깜깜합니다. 맞죠? 네, 완전히 깜깜한데 이렇게 완전히 깜깜한 가운데에서 는 어떤 소리도 들리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대 위에서 벌어져야 될 일에 대해서 네, 보여주고 암시해줍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 소음이 흐른다를 통해서 뭐다? 등장인물들 혹은 주인공이나 관련된 캐릭터들이 뭘 하고 있다?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선숙의 아들의 행동들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 마라고 합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하지도 않았지만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뭐다? 대화를 어떻게 한다? 꺼리고 있다는 거 정도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붙들고 동작 지심은 자, 마찬가지로 대화를 피합니다. 맞죠? 자, 이렇게 대화를 피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선숙의 아들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알아보기도 전에 무조건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선숙의 아들의 문제점이다라는 거. 하지만 그 부분은 큰 문제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외무고시 보람이 어디 있는데 외무고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선숙의 아들의 문제는 끝이에요. 자, 선숙의 아들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엄마와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네, 차단하려고 했다는 거. 물론 거기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겠지만 일단은 그런 거 다 떠나서 오빠와의 대화를 뭐더라? 일반적으로 차단만 하려고 했다는 거. 이거는 문제점이 된다. 맞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부터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엄마의 문제점은 결국 뭐더라? 네, 처박혀서 하면서 멀쩡한 회사 때려치우고 쭉 하면서 니 멋대로 살 거냐고 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마찬가지로 선숙이의 아들이 그동안 선숙이와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은 선숙이의 일방적으로 다그치는 부분들 때문이었습니다. 맞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선숙이가 아들이 말하는데 이것도 물론 잘못한 겁니다. 맞죠? 결국에는 얼마나 피를 말렸으면 했습니다. 선숙이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즉 선숙의 아들은 선숙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한 것이 피를 말리는 행위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선숙이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 말이 아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점에서 같은 대사라 하더라도 서로에게 입장이나 대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결국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놔두라고요 합니다. 서로를 비난하는데 이들은 결국에는 선수기의 아들은 대화를 일반적으로 차단하려고 했고요. 선수기 같은 경우에 뭡니까? 거기다가 아들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일반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모두 각자의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 다음에 일하고 있는 독고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희곡은 인물의 심리나 성격 등을 개선한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여기 적혀있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소설과의 차이점입니다. 소설에는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합니까? 서술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곡에는 서술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네, 없어요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극적이면서 세상에 확실한 건 없어요 합니다. 제 생각을 왜 이렇게 말줄임표가 많죠? 말줄임표가 많은 것은 자, 여기서 우리는 독고의 성격들은 당연히 잘 알아둬야 됩니다. 맞죠? 독고의 성격 중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독고는 굉장히 뭐다? 어리숙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독고의 어리숙한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독고는 어리숙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옥수수차를 꺼내서 컵에 따라 내리는데 이 옥수수차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죠. 자, 옥수수차는 독고의 어떤 성격을 보여준다? 첫 번째, 아까는 어리숙한 건 우리 말했어요. 이제 독고의 어떤 성격을 보여준다? 여기 적혀있죠? 다정한 성격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휴지뭉치와 옥수수차 다정하다. 맞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그 선수기와 선수기 아들이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가 서로를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그랬더니 네, 인간 무시 못하는 30살 백수라고 합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선수기가 생각하는 이야기와 독고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서로 어때요? 다릅니다. 맞아요? 선수기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선수기 아들에게 하는 것이라면 독고가 말하는 이야기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수없이 붙잡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각각의 의미를 물어보진 않을 거고요. 네, 서로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서로 대조되는 개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와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가 서로 다릅니다. 맞죠? 자, 먼저 들어보세요. 이 들어보는 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다 같은 표시되어 있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아들 말도 들어봐요. 이게 바로 뭐다고? 네, 독고가 말하는 이야기의 개념입니다. 맞죠? 지금 요것들 다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선수기 생각하는 이야기와 독고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맞죠? 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들으면 뭐 해요? 다 지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데 라고 말합니다. 맞죠? 자, 이게 바로 누구 얘기다? 선수기의 이야기다. 맞죠? 자, 그래서 쭉 얘기를 합니다.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수기가 말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일방적 말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모른다니까 하니까 다시 물어봐요. 왜 그만둔 건지 했더니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계속 윽박질렀습니다. 겁나셨구나. 아들이 아버지처럼 될까봐. 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잘못 키웠나봐요 돼 있는데 이 부분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들어줘서라고 돼 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여기서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은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개념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봤을 때 녹색으로 된 것들이 대충 봤을 때 6개, 5개, 7개 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6개, 7개도 됐던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6개나 7개 정도 되면 그 중에다가 나머지 대화, 나머지 선수기가 생각하는 대화도 4, 5개 넘었잖아요. 충분히 섞을 수 있겠다. 그죠? 섞어가지고 이것을 알아서 나눠보라고 낼 수도 있고 객관화시켜서도 객관식으로도 낼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되든지 우리는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삼각김밥을 주는데 이 삼각김밥 세트라는 것은 자, 일단은 독고의 성격 보면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거, 이 부분. 독고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거나 무엇을 듣거나 무엇을 말하거나 할 때 독고의 행동에 담겨있는 뭐가 있다? 의미가 있습니다. 맞죠?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알아둬야 돼.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독고의 성격은,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독고의 성격은 요것들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 맞춰야 돼. 알겠죠?
네, 그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여기서 독보가 지금 아까 보면 주는 게 첫 뭐 있었어요? 휴지 줬죠? 그 다음에 옥수수차 줬죠? 그 다음에 삼각김밥 줬죠? 이것들 각각의 의미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독보의 생각들, 이것들 어떻게 해야 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죠? 네, 다 구분해내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거의 꼭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옥수수차, 네, 돼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돼 있죠? 뭘 마시고 싶어요? 술 마시고 싶나 보네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의 옥수수차는 바로 뭐다? 네, 술만큼 중독성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술을 끊을 수 있게 해주죠? 미끼 상품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경만의 딸을 위한 물건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삼각김밥을 주라고 한 것은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리고 게임을 하는 아들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해주라 등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랬더니 아주 똑같이 고운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 경만을 위한 독고의 노력 부분이 있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맞죠? 요거를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경만의 딸들이 초콜릿 우유를 사는 이유도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맞죠? 왜요? 네,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초콜릿 우유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초콜릿 우유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초콜릿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콜릿 우유가 더 싸기 때문이다. 그죠? 단골이세요? 라고 말합니다. 참참참요 돼 있죠. 자, 독고에 여기서 참참참이 참라면 뭐 얘기하고 나와 있는 것들은 독고에 무엇을 보여준다?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각 계속 말하지만 편의점 상품들마다 들어있는 독고의 어떤 캐릭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요 소재들에 담겨있는 의미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볼게요. 자, 옥수수차 돼 있고 돼 있는데 과거에 궁금증이 생겼다 돼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부분에 보시면 네, 경만을 위한 독고의 노력들 우리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쭉 보시면 봉투들이요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그렇게 학교에서 아마 여러 학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더라? 관련성의 경류를 어긴 것이죠. 그죠? 갱생하는 중이에요 라고 하면 갱생하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관련성의 경류를 지금 어기고 있죠. 그래서 왜 어기고 있습니까? 대화를 회피하는 방법이다. 맞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받지 않는다.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 맞죠? 그 다음에 그전엔 몰라요 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이 부분은 일단 독자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쭉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인경의 노력이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새벽마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짧은 암전돼 있지만 장면 전환 등을 나타낸다는 거. 요것의 역할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질문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전에 마지막 질문 이전에 질문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이다. 맞죠? 일관가 있어. 일관가 있어라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들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보면은 독고의 어떤 생각들이 계속 나옵니다. 맞죠? 독고가 하는 행동들이나 독고가 무엇을 어떻게 보내주거나 하는 것들에서 담겨있는 의미들이 있었죠? 자, 참참참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었다? 독고의 재치 있는 성격을 알 수 있었다. 맞아요? 그 다음 또 뭐 있었습니까? 아까 본 옥수수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정한 부분을 알 수 있었죠? 삼각김밥을 통해서 뭐더라? 네, 한마디로 선숙이가 아들과 대화를 나누게 하기 위한 독고의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었다는 거. 배려가 들어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초콜릿도 마찬가지로 뭐더라? 초콜릿 우유인가요? 초콜릿인가요? 아무튼 그걸 통해서 경만이가 딸들의 사랑을 알게 만들어준다. 그죠? 이해하게 만들어준다. 화해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 의미는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100%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100% 나온다고 한 것도 나온 거 있던데 이렇게 많이 틀릴 텐데 왜 틀릴까?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쭉 써도 될까요? 자, 거기 수첩에 돼 있더니 작품에 쓸까요?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도우미라니 오늘도 즐거웠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실제로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은 아니고 어느 부분이죠? 여기 노래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케이. 이 노래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감성 터지는 선생님들이
내고 싶어하는 소재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노래의 역할은 첫 번째는 관객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작품의 주제의식을 전달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노래 가사입니다. 맞죠? 여기서 길 자체가 행복이란다 되어 있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맞죠? 자, 이 부분들 우리가 알면 됩니다. 네가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네가 누구다? 덕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병만이와 선수기와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다 말하는 것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 친절해야 해.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덕구가 손님들에게 왜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다. 맞아요? 예.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희곡이 지닌 공간의 제약. 자, 희곡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과 등장인물 수의 제약 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올해도 다 갔네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인경이가 지금 김 대표한테 상당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삐져 있습니다. 맞아요? 왜 삐져 있죠? 자, 인경이는 원래 뭐 출신이었다? 배우 출신이었습니다. 맞죠? 그럼 배우 출신이었는데 더 이상 배우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이 김 대표 때문입니다. 맞죠? 자, 일단은 여기서 이 부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 맞죠? 아까부터 말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인경과 김 대표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말들 몇 개들 있습니다. 자, 인경의 비꼬매도 능청스럽게 대꾸한다. 각색을 맡기려고 한다. 작품을 궁금해한다. 인경의 작품을 먼저 제작하겠다고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인경과 김 대표 중에서 누구의 반응이 중요합니까? 인경. 당연히 인경이가 중요하죠. 그죠? 김 대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 대표는 그냥 한마디로만 보셔도 돼요. 뭐라고 보셔도 돼요? 김 대표는 인경에게 관심이다. 물론 이건 관심은 이성적인 관심이 아니라 인경이라는 사람 자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차갑게 답한다. 용건만 묻는다. 그죠? 강요에 의해 배우를 은퇴하게 됐다. 각색 제한 거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경이는 어떻습니까? 김 대표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색 이어 됐어요. 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안하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작품으로서 배우도 은퇴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넘어갈게요. 이 부분들은 계속 있는 것들, 밑에 있는 것들 그냥 다 읽어봐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에서 벗어난 거는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왜 문제로 나오지 않냐면 이 작품이 이번에 2022에 새로 이게 지금 작품이 수록된 거거든요. 새로 작품이 수록되고 그 이전에 2015 교육과정이나 2009 교육과정에도 불편한 편의점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력이 얼마 없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용을 벗어난 문제를 낼 수 없습니다. 네, 내게 되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나올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손님들은 이렇게 뭐 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쭉쭉쭉 넘어가면은 여기서 심야식당과의 차이점 되어 있는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 오는 거 기다리겠지 되어 있는데 고도를 기다리며 되어 있는데 고도를 기다리면 진짜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가 뭔지는 끝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면 여자 작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인경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정희영, 인경아 나랑 그거 하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돼 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제목의 의미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맞죠? 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네, 요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거는 서술형으로 낸다면 서술형으로 냈을 때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답이 명확하게 똑부러지게 나오잖아요.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면서 네, 서술형으로 내기 좋은 것들은 서술형으로 낼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객석의 문으로 가는 것은 결국 뭐더라?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대가 여기 있는데 객석은 저기 있죠. 여러분들이 객석이다. 그죠? 이게 무대로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뒤로 퇴장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불편한 편의점. 자, 불편한 편의점은 역설법입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호제기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학습활동 부분 열심히 잘 보시면 좋습니다. 수호제기는 사실은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들은 있을 게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호제기를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관례가 뭡니까? 수필입니다. 수필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정도만 우리가 아시면 되겠죠. 자, 수호제기는 수필이다. 그리고 이거는 기승전결해서 첫 번째 단락 여기서 수호제부터 라고 생각했다까지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수호제의 뜻은 뭐더라? 나를 지키는 집이다. 맞죠? 여기서 나는 현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있는데 현상적 자아인지 본질적 자아인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나를 지키는 집이다. 여기서 이상한 이름이다. 자, 첫 번째 나는 수호제라는 집의 이름을 듣고는 굉장히 어떻게 생각했다? 이상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여기까지가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한 나의 첫 느낌. 이때까지만 해도 나를 지킨다는 것을 나는 뭐라고 생각했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필자의 현재 처지를 아셔야 됩니다. 장기로 귀양온 이후. 자, 그래서 필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귀양을 왔다. 맞아요? 귀양을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이러한 의문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봅니까? 수호제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훤히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드디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언제 알았다고? 귀양을 온 이후에 나는 그 뜻을 어떻게 하게 됐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천하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자, 여기서 녹색 나가 뭐죠? 본질적 자아입니다. 맞죠? 본질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파란색으로 쭉쭉쭉 되어 있는 것들은 뭡니까? 천하 만물 중에서 지켜야 할 게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 천하 만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이 천하 만물들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아무도 훔쳐가지 않으니까. 혹은 훔쳐갈 수 없으니까. 혹은 훔쳐가도 너무도 많이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에 금방 되찾을 수 있으니까.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문답법. 문답법은 뭡니까? 지가 묻고 지가 답하는 거다. 맞죠? 그 다음에 서리법은 뭡니까? 당연한 것을 의문문으로 제시해가지고 강조하는 것이다. 맞죠? 열거법은 뭡니까? 나열하는 것이다. 맞죠? 자, 요렇게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을 여기서 나가 말하뭡니까? 본질적 자아를 말하는 것이다. 맞죠? 네.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자, 여기서 나의 본질적 자아의 두 가지 속성을 말씀드릴게요. 본질적 자아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죠? 대신 잘 달아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쉽게 말하면 이게 본질적 자아라고 치면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누가 훔쳐가는 게 문제죠. 훔쳐갔으면 얘는 지금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본질적 자아는 변하지 않지만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현상적 자아는 얼마든지 자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적 자아를 가다듬어가지고 뭐를? 본질적 자아를 잘 지켜내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떠나가냐면 여기서 그래서 변한다고 돼 있지 않고요. 떠나간다고 돼 있죠. 왜? 변하는 게 아니고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그죠? 떠나가고라고 돼 있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본질적 자아는 뭐더라? 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못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떠나갑니다.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떠나가면 돌아오질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예 떠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떠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변하진 않지만 계속 말하지만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뭐다? 본질적 자아. 변하진 않지만 잃어버릴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알겠죠? 요 차이를 계속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본질적 자아는 어떻다? 변하지는 않지만 너무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죠? 너무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자물쇠로 잠근다는 게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부분입니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는 우리 뭔지 아시죠? 네, 추상적 개념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라는 의미고요.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네, 그것을 굳게 다짐한다 정도를 갖다 여기는 자물쇠로 잠근다고 표현했습니다. 맞죠? 자, 그거 우리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는 네, 말 그대로 추상적인 거.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 부분이 나온다면 이거는 무조건 객관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면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잘 나오는 거는 황진이 시조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황진이요. 네. 시를 그냥 제가 읊어드릴게요. 동치딸 기나기 마늘 하늘이를 보여내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왜? 네, 그래서 그 시에 보면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되는 건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베어내서 보관했다가 꺼낸다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런 식의 왜 제가 이 시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하냐면 그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시가 작년에 여러분들이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예전 교과서를 썼겠죠? 예전 교과서가 비상박연인인데 거기 8-1에 8-2죠. 8-2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가르쳤던 추억을 되새겨서 선택지로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거 말고도 추상적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다? 뭐 예를 들어 쓸쓸함이 마당에 쫙 깔려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쓸쓸함은 추상적 개념이거든요. 희망이 꿈틀댄다. 이런 것도 다 추상적 개념에 붙여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1차 고사에 한번 나와버려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또 나오기가. 그죠?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을 구체하는 또 내보고 싶으면 또 낼 수도 있다. 또 내면 그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 본질적자는 근원적이고 순수하고 어떤 환경에 있어서 변하진 않지만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야 돼요. 알겠죠? 자, 나는 나를 허투루 관심했다가 나를 내가 변해버린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이 어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나가 나를 잃어버린 것에 근거가 되는 게 있습니다. 딱 뭐죠?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지금 결정적 충돌은 나가 지금 뭐 돼 있어요? 네. 유배와 있죠. 귀향지에 와 있는 상황이 바로 나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귀향 온 거예요. 그러면 나가 나를 잃어버려서 귀향 온 사람이 나 혼자 있습니까? 나의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로 나를 잃어가지고 귀향을 갔다가 되찾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나 자신을 본질적 자아를 잃지 않고 잘 지켰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큰형님입니다. 큰형님이 바로 수호제라는 집을 이렇게 집 이름을 그렇게 지은 사람이다. 맞죠?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은 단순 내용 문제 가지고 애들이 잘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과거 시험을 좋게 해야겠다. 자, 옛날에는 내가 과거 시험을 좋게 해가지고 과거 공부를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열심히 했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했다? 10년 동안 나는 벼슬 했습니까? 과거 공부를 했습니까? 과거 공부를 했습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걸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지만 헷갈리는 경우 있습니다. 과거 공부 10년, 쉽게 말해 수험생 생활 10년, 오케이? 벼슬은 몇 년 했게요? 12년 동안 벼슬 했다.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벼슬을 10년 했다 틀렸습니다. 두 개 합해서 벼슬 22년 했다 틀렸습니다. 알겠죠? 벼슬 12년, 그 전에 과거 10년. 알겠죠? 과거 공부 10년, 벼슬 12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건 어떻게 됐다? 내가 벼슬 했단 말입니까? 귀향 왔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네. 이 부분에서 여기 부분 단순 내용 파악 못해가지고 틀린 사람들 많아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 한강을 버리고 문경세제를 넘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벼슬 왔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귀향 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진짜 잘 나와요. 네, 요거 잘 나오니까. 네. 어차피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제가 이런 말은 그렇지만 패턴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데서 그냥 나올 겁니다. 말하는 데서 나온 거 아닙니까? 틀린 겁니다. 조상님이 꿈속에 나와가지고 로또 번호를 가르쳐주면 합니까? 아, 시끄러워. 조상 싸대기 때리면 그만이지. 아, 안 들었는데, 이러면 끝이죠, 그냥.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하면서 허둥지둥 내 발 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와게 됐습니다. 너는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해서 바다의 신이 했느냐 해가지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마치 얽매기서 그래서 나는 나를 붙잡아. 여기서 그러면 나도 땀을 흘리고 되니 이 나는 본질적 자입니까? 현상적 자입니까? 본질적 자입니다. 맞습니다. 본질적 자도 이곳에 오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배지에 데리고 와서 그 본질적 자를 나는 결국 어디서 되찾았다? 유배지에 와서 되찾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는 본질적 자한테 물어봅니다. 여기에 왜 왔냐라고 말하니까 본고장에 왜 가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맞죠? 네. 돌아갈 줄을 몰랐다. 얽매인 게 있어. 자, 나는 멍하니 돌아갈 줄을 몰랐고 여기로 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나는 여기서 본질적 자아를 되찾았다 되찾지 않았다? 이곳에서 되찾았다. 그런데 나만 그랬냐? 우리 둘째 형님 또한 나를 잃었었다. 맞아요? 나를 잃어가지고 남의 성으로 갔는데 그 명것은 바로 뭐 때문에 갔다? 귀향 갔었다. 자, 큰형님하기 나를 잃었다 잃지 않았다? 잃지 않았다. 단정히 앉아 계신다. 맞아요? 자, 그러면서 큰형님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현이라고 지었다. 태현이라는 건 나의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라고 하는 것은 치환 소문 이름이죠.
그래서 나는 홀로 나의 태형을 지키려고 나의 제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가 지은 이름을 내가 지키려고 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여기서 태형이라는 게 본질적 주어인데, 형은 진짜로 아버지가 지은 이름을 단순히 지키려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드러난 것은 바로 뭐다? 그 형님의 겸손한 성격이 드러났다라는 거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겸손함. 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이게 맨 마지막에 씩 나오니까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씩 하면 됩니다. 맞죠? 자, 옛 성현의 말을 인용했다 안 했다?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거 인용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용했어요. 맹자의 말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맹자의 말까지 보시면 끝입니다. 무엇을 지키는 일이 큰일인가? 자신을, 여기서 자신이 뭐다? 본질적 자, 나.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는 굉장히 많은 본질적 자들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 본질적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봤을 때 본질적 자와 현상적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쉽죠? 네. 그래서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내 생각을 해서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까지.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시험범위 일단 끝이죠?